부산역 광장 한켠 찬바람이 유리창을 울리며 새벽을 깨웁니다. 낡은 벤치 위에 한 노인이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노숙인처럼 보였지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마치 예전의 품격을 잊지 않으려는 듯 손끝으로 옷자락을 다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첫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잿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떨어졌고 그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 비추었습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에는 오래된 향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버려진 신문 한 장을 주워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활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해중공업 신공장 준공식 개최. 그 문장 앞에서 그의 손이 멈춥니다. 신문지가 바람에 휘날리며 벤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앞이 잠시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저 이름은 내 손으로 만든 회사였지요. 그 생각이 스치자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다시 접어 코트 속에 넣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그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은 뭐하러 봐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태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주워둔 종이컵을 들고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정했습니다. 그가 쓰레기를 모으는 동안 역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동해중공업 신공장 준공식이 열립니다. 그 소리가 그의 귓속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태식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에서 은빛 만년필이 반짝였다가 코트 속으로 감춰집니다. 그 만년필은 세상에서 남은 유일한 한태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종이컵이 굴러가며 멀리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어딘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 이름을 잃은 걸까? 기차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역 안으로 사라지고 태식만이 그대로 자리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벌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체념보다 오히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아침이 또다시 부산역 광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떠났지만 한태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한 구석에서 사라진 이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산역 유리벽을 비추며 사람들의 얼굴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이하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광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산 노숙인 실태 르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취재 이상의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목도리를 고쳐 매며 하윤은 광장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구석마다 종이박스를 깔고 앉은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중 단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벤치 끝자락에 앉은 노인 한 명. 낡은 코트에 구두는 닳았지만 손끝은 깨끗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정갈하게 접어 읽고 있었고 자세는 묘하게 단정했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피곤하지만 낯설게 강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레 다가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인터뷰 잠깐만 가능하실까요? 태식은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물어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많지 않아요. 목소리는 낮고 마치 오랜 세월을 사귄 듯 깊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세지 않아요. 세면 더 길어지니까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노트에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코트 소매 사이로 번쩍이는 은빛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무심히 만년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 저 펜 오래된 물건 같네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펜으로 한 세상 다 썼죠. 이제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은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노숙인이 아닌 어떤 사연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숙인들과 달리 그는 거리의 냄새보단 오래된 서류 냄새가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기차의 경적이 울리자 태식은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신문이 흔들렸고 구석에 실린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동해중공업의 새 회장 취임 기사였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회사 혹시 아세요? 태식은 신문을 접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이름이죠. 하지만 지금은 남의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윤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 뒷모습을 카메라로 다시 찍었습니다. 렌즈 속의 노인은 낡은 코트와 달리 이상하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노숙인이 아니다. 하윤은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쓰려다 펜을 멈췄습니다. 부산역의 노숙인 한태식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점점 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노인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늦은 밤 부산일보 사무실의 불빛만이 고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퇴근했지만 이하윤만은 책상 위에 커피잔을 올려둔 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오늘 찍은 노인의 사진이 여러 장 띄워져 있었습니다. 줌을 당겨보자 그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은빛 만년필의 문양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파커 1983 리미티드 에디션? 그건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당시 대기업 창립자나 고위 인사에게만 증정되던 한정판이었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신문 아카이브를 열고 검색창에 한태식, 동해중공업, 부산조선소를 입력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캔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동해중공업 창립자 한태식 회장, IMF 부도 후 실종.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 인물 사진을 클릭하자 화면 속의 젊은 회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금의 노숙인과 닮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세월뿐이었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몇 번이고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눈매, 인매, 손의 각도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분이 그 한태식 회장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놀람과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하윤은 이내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서웠지만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그 벤치 위에 있던 노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왔고 그 위에 은빛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펜뚜껑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 동해중공업 창립 기념 한태식. 그녀는 그 이름을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던 이름이 지금 그녀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왜 여기 계신 거죠? 그 순간 역의 스피커에서 막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플랫폼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유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만년필을 가방에 넣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겠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밤바람 속에서도 단단했습니다. 부산역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어둠은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오히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부산역 뒤편의 좁은 골목. 한태식은 낡은 모자에 코트를 걸친 채 허름한 무료 급식소 근처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플라스틱 그릇을 바라보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는 식지 않은 국밥 위에 김이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공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쇳물 끓는 소리, 용접 불빛, 그리고 함께 웃던 직원들의 얼굴. 그들이 나를 믿었지요.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의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도시의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지요. 그러나 그의 직감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얼마 뒤 하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를 취재해도 기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에요. 왜 숨으시는 거죠? 태식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또 누군가 다치니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깊은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쓰세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손수건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숫자들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도현 비자금 계좌 이동. 그 흐릿한 글씨 위로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그 길을 택했니?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된 잉크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노트를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윤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걸음은 골목 끝으로 향했고 그의 그림자는 점점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숙소로 돌아가 그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부산항 쪽에서 울려 퍼지는 배의 경적 소리만이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결심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처럼 말이죠. 부산의 중심가에 있는 유리 빌딩 꼭대기층. 한도연은 고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라보던 그 바다가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정비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새 시대를 알리는 날이야. 실수 없게 해.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닫히자 정비서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비자금 보고서입니다. 언론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숫자들 사이에서 조작, 해외 계좌, 세탁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 얕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관리하라고 했지 보고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비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문득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리고 아래로는 수많은 차량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정비서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역 한태식 목격이라는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정비서가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내밀자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스치더니 펜이 떨어졌습니다. 찾아와.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조용히. 절대 언론에 새지 않게. 그 사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 도연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정비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벽에 걸린 액자를 향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태식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도연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 길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조명이 꺼지고 빌딩 유리벽에 비친 도연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산항의 배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죄를 불러내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결심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태식 당신은 다시 세상에 나올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늦은 오후 흐린 하늘 아래 낡은 조선소 근처 골목. 녹슨 철문 앞에 선 한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밤을 새워 회계장부를 맞추던 충직한 부하, 그리고 오랜 벗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모든 걸 바꿨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그런 호칭 쓰지 맙시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엔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계산기와 오래된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엔 한 컵에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도현, 그 녀석이 회사를 그렇게 망치고 있다면서요? 박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그동안 제가 몰래 모아둔 증거입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거래 명세, 그리고 정비서의 서명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도연은 끝이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겠군요. 태식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 따라온 겁니까? 박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식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지만 이미 어둠뿐이었습니다. 바람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성호는 서류를 절반으로 나누어 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지키세요. 태식은 봉투를 품에 넣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 고맙습니다. 이 빚은 평생 못 갚을 겁니다. 박성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린 동해중공업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골목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앞에 나설 때가 온 것 같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동지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첫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오래된 죄와 진실을 동시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부산역 플랫폼을 덮고 있었습니다. 역 스피커에서는 첫 기차 출발 안내가 반복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틈을 헤치고 한태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박성호가 건넨 서류 봉투가 단단히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 세상에 내놓으실 건가요? 이젠 감출 이유가 없지요. 나라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비서가 이끄는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꽂혔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겠소. 순간 정비서의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역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지고 캐리어가 굴러다녔습니다. 태식은 몸을 돌려 하윤의 가방 안에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지켜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하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밀쳐진 태식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철제 난간이 울렸습니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내려갔지만 정비서 일행은 이미 CCTV 사각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식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기억해요. 내 이름을 잊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방송 송출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의 노인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리며 렌즈를 적셨습니다. 이분은 한태식, 동해중공업의 창립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플랫폼의 소음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서가 뒷걸음질치며 사라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진실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첫 기차가 출발하며 휘파람을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위로 하윤의 울음이 섞였습니다. 피 묻은 태식의 손이 하윤의 손끝을 잠시 잡았다가 이내 힘없이 풀렸습니다. 부산역의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도시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뉴스 화면마다 같은 제목이 반복되었습니다. 동해중공업 비리 폭로, 현 회장 한도연 구속. 하윤은 카페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사진이 비쳤습니다. 한태식, 세상에서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흰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태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하윤은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해냈어요. 당신의 이름 이제 아무도 잊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그렇게 속삭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실려 그의 만년필이 책상 위에서 굴러 바닥에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가 담긴 작은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조촐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박성호와 몇몇 옛 동료들 그리고 하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물 대신 묵묵한 존경이 자리했습니다. 박성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은 결국 회사를 그리고 아들을 지키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하윤은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늘 앉던 벤치 앞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다 한태식. 그녀는 그 앞에 하얀 국화를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낸 하윤은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썼습니다. 부산역의 밤 노숙인의 이름.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명패 위의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사이로 어딘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역을 스치는 사람들 속에 한 노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부산역 벤치에는 더 이상 노숙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낸 한 사람의 숨결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바람이 또 한 번 스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잊힌 노숙인이 아니라 다시 세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